예, 실기 모의고사 1회 아마 그냥 이 답안지만 올려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좀 직접 해설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지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2018년도 3회 때 실제 됐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물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본 130개, 예. 이거는 그 힌트와 그 다음에 키워드 이런 그 연결이 상당히 그 중요하거든요. 또 그렇다 하더라도 또 실제 이 모의고사는 한 10번 정도 이렇게 이 적응을 좀 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1번입니다. 로저스의 인간 가치를 지니는 유일한 인간에 대한 철학적 기본 5가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게 따로 이 내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실기에서 암기해야 될 양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말이죠. 사실상 이거는 그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로저스는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에서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거를 이제 타당성 있게 쓰면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당했을 때 여기 보면 참고로 이런 내용도 이렇게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에, 이거는 18분 문제 기존의 130개 중에서 18분에 보면은 인간 중심 치료에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인간관의 특성 5가지 있잖아요. 예. 요거를 생각하고 요걸 풀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힌트하고 키워드를 조금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치료를 여기 힌트로 넣었습니다. 로저스는 어떤 사람을 치료하느냐? 이제 키워드를 개창자 실신이라고 했어요. 아마 처음에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는 신실 개창자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연결이 조금 자연스럽지 않다 싶어서 저 개창자를 보고 실신한 사람을 치료를 한다. 그래서 이제 개창자 실신입니다. 키워드. 이게 더 좋다고 생각되면은 뭐 이렇게 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서술에는 개는 경험에 대해 개방적인 존재이다. 이렇게 쓰지 말고 인간은 하나 넣어주면 됩니다. 인간은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인 존재이다. 인간은 창조성을 가진 존재이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다. 인간은 실존적인 삶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자신에 대한 신뢰가 높은 존재이다. 이렇게 넣더라도 5가지 넣으면은 이거는 좀 인문학적인 그런 그 문제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쓰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구분하지 말고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묻더라도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인간관이나 아니면 철학적 기본 이렇게 같이 준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보딘의 정신역동력 지급상담 이거 많이 했죠. 보딘 이미지 3개 가지고 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결국 지금 문제 진단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지금 문제 심리적 원인이죠. 정신 상담을 받으러 오는 그 내담자의 심리적 원인 변별 진단이죠. 원래는 의자 정선문이라고 해서 정선문에 의자를 정선문에 이렇게 달아놨던 그 이미지를 생각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5가지 중에 4개를 쓰면 됩니다. 이것은 기본 우리가 했던 그 6번 문제니까 요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인지정서 행동적 상담에서 ABCDF 모델의 의미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치료 되겠죠. RBT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거기 보면은 요런 그 내용도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참고를 하시고 중요한 건 A, B, C, D, E, F 이렇게 넣으면 되죠. 뭐냐면 모델 의미를 쓰라고 했으니까 뭐 풀이까지 안 해줘도 됩니다. A에서 선행사건, B에서 신념 체계, B, C는 결과, D 논박, E 이펙트, 효과, F 새로운 감정 이렇게 이제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의고사 보면 이게 두 번 나왔어요. 두 번 나왔기 때문에 앨리스 가지고 12점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김대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나왔어요. 이게 이제 여기도 김씨라고 했지만은 그냥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내용을 이렇게 해서 첫째 묻는 게 두 가지예요. 이 내담자를 상담할 때 목표는 어떤 것인가? 이 내담자가 전직하려고 하고 심리적 혼란을 겪는 원인은 무엇인가? 어때요? 답은 여기서 찾으면 되겠죠. 지금 보니까 어때요? 이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소한 실수를 가지고도 실수하면 안 된다. 실수하면 회사 생활은 끝이다. 이러니까 그래서 심리적 혼란을 갖고 있죠. 자, 일단 우리가 목표를 보면 딴 게 아니죠. 일단은 이 심리적 혼란 문제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심리적 혼란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보니까 비합리적 신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 가지 당위성 중에 그 자기에 대한 당위성이 아주 강한 것이죠. 그래서 합리적 신념을 갖기 위해서 심리적 혼란을 안정시켜 주는 것. 요게 일단 목표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을 말하라고 했어요. 원인을 쭉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업무 능력 좋고 나보다 승진이 빠른데, 그런데 사소한 실수 때문에 뭐냐면 회사 생활은 끝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심지어 뭐까지 그 한 번의 실수로 업무 능력도 좋고 나보다 승진도 빠른데도 불구하고 전직 직장을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결국 이 원인은 자신은 실수하면 안 되고 완벽해야 된다는 자신에 대한 비합리적인 어떤 그 당위성, 비합리적인 어떤 신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고 이게 타당성 있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니까 뭐 굳이 뭐 생소하게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고요. 5번 문제는 백의 인지적 오류의 유형 세 가지를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인지적 오류의 유형이 있고 또 뭡니까? 내담자의 그 유형이 있다라고 했죠. 여기 인지의 오류 유형입니다. 내담자의 유형은 양복 문단을 간과해 가지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겠지만은 이 두 가지 그 제목과 그 내용을 우리가 혼돈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130 기본 그 교재에서 19번에 했던 것이죠. 보통 세 가지 또는 여섯 가지 쓰라고 합니다만 세 가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일단 인지하면 바둑을 생각하고 바둑은 흑백을 임의로 선택한다. 이게 힌트와 키워드라고 했죠. 그래서 흑백 논리, 임의적 추론, 선택적 추상화. 뭐 여섯 개라고 할 때는 이제 참고를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간략하게 설명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것도 이제 실기 기본 강의 때 했는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6번 슈퍼의 발달적 직업 상담 6단계를 쓰시오 하면은 바로 이미지 생각나지. 슈퍼가 주례를 보죠. 신랑 신부가 누구라고요? 문신자와 현태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기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상담에서 상담자, 내담자의 대화를 가로막을 수 있는 상담자의 반응을 세 가지만 쓰고 설명하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6점인데요. 자, 이거는 따로 이렇게
굳이 교주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은 이거는 상남자 내담자 편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뭐 상남이 뭡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게 상담이거든요. 단지 조금 이제 그 업그레이드를 시켰다는 것 뿐이지 항상 그 바탕은 그러한 거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뭐 이거는 이거 외에 여러 가지 생각나는 대로 적으면 됩니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보십시오. 음, 어떤 경우에 내가 대화가 끊기고 막힙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당했던 것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첫째 그래요. 뭐 말하려고 하는데 누가 성급한 판단을 합니다. 내 남자의 말을 충분히 내 말 충분히 안 듣고 빨리 결론을 내버리면 대화하기 싫죠. 위협적인 표현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고 뭐 자기만 잘났다라고 이게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면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이거 외에도 뭐 꼭 이게 정답이다. 딴 걸치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걸 타당성 있게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부적절한 질문을 합니다. 상담 목적과 관계없는 내용이나 괜히 사적인 애매한 이런 것을 질문하면은 어때요? 말문이 닫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그 문제들,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 인문학적인 그런 그 문제입니다. 그다음 8번 문제는 심리검사나 사용 목적에 따라 규준 참조 검사와 중거 참고 검사를 구분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여기 말씀 참조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이 심리학계 특히 이렇게 어려운 그 용어가 많거든요. 참조는 비교한다는 뜻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조는 비교. 예. 우리가 참조할 때 뭐합니까? 문수도 참조, 다른 쪽을 참조하죠. 비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비교해서 검사하는 거예요. 그럼 규준은 뭐냐? 어떤 그 정해놓은 어떤 집단을 기준이고 준거는 어떤 집단 비교 집단입니다. 집단. 여기는 준거는 어떤 그 기준입니다. 기준과 비교한 거고 이거는 집단과 비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딱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여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규준 참조검사, 준거 참조검사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지만은 이렇게도 나옵니다. 심리 검사의 분류 중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두 가지를 들고 설명하시오.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이렇게도 나오면은 이거는 규준 참조 검사와 준거 참조 검사는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가 됩니다. 내용에 따른 분류, 방식에 따른 분류 이 세 가지 크게 이렇게 교재 우리가 했죠.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처음에 규준 참조 검사, 준거 참조 검사. 규준은 집단과 비교를 하니까 어때요? 상대 평가라고 있고 준거는 기준을 가지고 준거,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니까 절대 평가고 이 내용은 기본 그 교재 강의 때 했고 하니까 필요하시면 그 동영상을 유튜브 거를 보시고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교재가 69번 이렇게 나와 있죠? 69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준 제작 시 사용되는 확률 표시 방법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십시오. 여러분들 힌트와 키워드 훈련했다고 하면 확률표 집하면은 벌써 단성 집체 또는 단청 채집 이게 아마 생각날 거예요. 단청 채집. 뭐 단청 집체라고 해도 되고 단청 집체라고 채집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단청 집체 네 가지지만 세 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첫째 단순 무작위 표집 이거는 뭡니까 1번부터 뭐 100사람이면 번호를 주고 무작위로 뽑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비뽑기식이죠. 요 내용도 뭐냐면은 기본 강의 때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이제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0번 문제는 표준화된 심리검사에는 집단 내 규준이 포함됩니다. 집단 안에서도 집단은 우리가 규준인데 그 안에서도 또 규준이 있어요. 뭔가 그래서 집단 내 규준 세 가지만 쓰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단 내
우리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모였을 때 하면은, 에, 집단 내 규준은, 여기서, 여기 있네. 예. 규준을 할 때, 요건 한꺼번에 외우면 좋죠. 즉, 뭐냐면, 100분이 표준 등급입니다. 100분이 점수, 표준 점수, 표준 등급,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건 기본 강의 때 했는 거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도 측정 방법 중 11번 사람들이 하나의 검사에 대해서 다른 시점에서 얼마나 일관성을 반영하는지 알아보는 검사 재검사법의 단점이라고 했죠. 검사 이거 보면 여러분들 힌트가 떠올라야 됩니다. 검사를 했는데 또 하라고 하면 신경질 나죠. 역성나는 검사, 짜증나는 검사. 그래서 역성검이고 네 가지 생각해서 이 변자를 이렇게 같이 하나 더 넣어 놓았죠. 교재 83번에 있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역성검인데 이제 쓸 때는 금성역으로 이렇게 쓰시는 게 그 채점자한테 보다 더 타당성 있게 보일 겁니다. 이거는요. 검사 요인 효과. 처음 특정이 재검사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풀이는 동영상을 참조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재검사니까, 검사, 재검사 하니까 짜증이 난다. 역청나는 검사다. 그래서 네 가지 사람은 변화 효과가 있다. 이건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12번 문제는 그렇습니다. 중거 타당도 개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 가지만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면 중거는 기준이죠. 이게 틀리는 거예요. 중거 영향해서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표범이 신발을 신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표범신이라고 했죠. 표범이 말이죠. 신발을 신으면 이게 똑바로 신어지겠습니까? 척신 삐딱하게 척신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영향을 미치는 건 표본 표집이 오차 있고 범위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C는 신뢰도 중거 측정치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문제가 있다 해서 역시 기본 강의 때 했던 그 내용입니다. 80번에 있네요. 그 다음에 한국 표준산업분류계획 중 산업활동의 정의 및 산업활동의 범위를 기술하십시오 해서 기술하실 때 있는데 요거는 보통 기본 교재 4개 했죠. 여기 산업분류만 빠졌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이렇게 기재를 하면 되겠죠. 역시 102번 네, 그 내용입니다. 최저임금제 기대효과 7가지를 쓰시오 해서 최저임금이 보장됐으니까 공기도 좀 하면 좋은 걸 마셔볼까 해서 유산소 공기 경기를 해가지고 이런 그 내용들은 기본 교재 123번에 돼 있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노동 공급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5가지 쓰시오. 역시 기본 교재 118번에 돼 있죠. 그러면은 임시조를 경질한다. 임시조. 예. 그래서 뭡니까? 임시조를 경질하라. 이제는 이게 이제 정규직으로 바꾸라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일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걸로 뭐냐면은 힌트와 키워드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풀이를 하면은 임금에 따라 시간에 따라 근로 조건에 따라 경제활동 참가율에 따라 노동의 질에 따라 이렇게 된다.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여기 쭉 똑같죠. 이렇게 또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어때요? 기혼 여성의 노동 참가율이 적다. 그 영향을 미치는 거 해가지고 기교남 가출시, 기교남이 그다음 가출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6가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물론 순서는 기교남 가출시 또는 가출님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이 알다시피 이 필기도 보면은 이렇게 나왔던 것들이 일정 부분은 많이 나옵니다. 자, 노동조합의 파급 효과와 위협 효과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이거는 기본 교재에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필기 때 많이 했던 거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간략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파급 효과와 위협 효과는 뭐냐면은 임금과 이제 관련된 겁니다. 뭐와 노동조합과 임금과의 관계예요. 파급 효과는 자 어떤 회사가 있는데 처음에 노동조합이 없었습니다. 근데 노동조합이 딱 도입되면은 어떻게 노동조합이 보면은 아무나 그냥 조합으로 안 넣어줍니다. 비조합원들이 생겨요. 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조합에 가입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뭔가 조합원들은 어떤 그 혜택을 봅니다.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데 조합원이 안 된,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합 없을 때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딱 조합원으로 이렇게 딱 잘라버리면 여기 이제 익명이 조합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아? 이, 이 뭡니까?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를 못 가니까 어때요? 노동조합이 없는 그런 회사로 몰려갑니다. 이렇게 몰려가요. 어? 왜? 노동조합이 이제 쉽게 조합이 되기가 음, 어려우니까 쉽지 않으니까. 그럼 여기에 공급이 많아지겠죠. 그럼 공급이 많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항상 임금은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이쪽의 임금은 안 그래도 낮은데 더 임금이 이렇게 낮아진다 해서 이것을 이래서 비조직 임금을 하락시키는 효과, 조직됨으로써 그 파급 효과가 이렇게 된다는 이런 게 파급 효과고요. 그러니까 위협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업주가 겁을 지레묻는 거예요. 뭐냐면은 노동조합이 안 돼 있어요. 이 회사가. 그런데 뭐 주변에 보니까 노동조합을 자꾸 뭐 만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업주가 가만 놔두다 보면은 이제 자기의 그 직원들도 노동조합을 만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임금을 박하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 위협을 느끼고 잠재적 그 조직 위협이죠. 그래서 임금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을 결정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위협 효과입니다. 위협 효과. 그래서 노조 비조직 부문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잠재적인 조직 위협에 의해 비조직 부분의 임금을 인상시키는 이런 효과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다음 사례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인데 이거는 이 탄력성과 연관된 그런 문제입니다. 기본 계산 문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수치만 달랐던 것뿐이죠. 그러나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풀이를 할 때 실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 과정도 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서술 이렇게 돼 있어 서술로. 그리고 이게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러면은 여러분들 이 A 기업과 B 기업을 이렇게 도표를 순서대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4,000원일 때 2만 시간 A 기업은 5,000원 인상되니까 10,000시간. 그 다음 B 기업은 6,000원일 때 3만 시간. 5,000원일 때 33,000시간. 왜 순서대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순서대로 해줘야 정확한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이것만 보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착오를 실수를 하기 쉽다는 그것이에요.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만은 익숙하지 않으면 실수할 확률이 많겠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자 임금 탄력성은 뭡니까? 노동 수요는 이거 얼마 변해, 임금 얼마 변했느냐. 그 다음에 아니죠. 요거는 그렇죠. 첫째 노동 수요가 얼마나 변했냐가 요거고 변한 퍼센트입니다. 그 다음에 임금은 얼마 변했냐. 이렇게 계산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변화율은 변환량하고 원래 2만 원이 요거 와야 됩니다. 요거하고 이게 중요해요. 원래 이게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이게 딱하고 여기 오면 안 돼요. 항상 요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50%가 나오고 임금 변화율도 항상 4,000원에서 5,000원 그러니까 변환했다면 5,000원에서 4,000원 변환을 했죠. 근데 요게 기준이에요. 나누는 기준은 어디 걸 여기가 5천 나누느냐 4천 나누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 요 순서에서 4천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25%가 나와요. 그럼 50%를 25% 나누면 2라고 하는 게 나오죠. 탄력성이 변화율이 노동수의 탄력성이 나옵니다. B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노동 변화율은 여기가 그렇습니다. 33,000에서 3만을 빼면 3,000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임금은 어때요? 여기에서 이렇게 빼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아니면 5,000에서 6,000을 빼도 역시 5,000원에서 6,000을 빼주는 게 어쩌면 더 정확합니다. 그러나 항상 이게 절대값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근데 요거는 틀리면 안 돼요. 요 6,000원이 5,000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변화했거든요. 위에 설명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전은 이거예요. 요걸 주의하라고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6천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6분의 1인데 이거 보면은 암산하더라도 6분의 1인데 16.67%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절대값은 뭐 안 넣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마이너스인데 왜 마이너스가 없느냐 절대값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나누기 요걸 하면은 이제 0.6%가 이렇게 나오죠. 자, 하나는 하나는 자, 2%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탄력성이 프로는 제외해야 됩니다. 탄력성에는 퍼센테이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탄력성이 2이고 하나는 6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렇다는 거예요. 노동 뭐 공급이나 수요나 일단 정상적인 걸 설명해 볼게요. 이게 이제 1입니다. 기울기가 똑같으면은 이게 이제 단위 탄력성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수직이 됩니다. 수직이 되면은 수비라고 했죠. 비가 이렇게 아래에서 내려오면 비라고 이게 비탄력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 탄력적이에요. 완전 탄력적. 그러니까 우리가 탄력적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탄력성이 적다라고 하는 건 0에 가까운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다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제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수직으로 되는 거는 탄력성이 없어서 제로입니다. 이게 완전 비탄력이고 이때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갑이 됩니다. 이때는요. 왜? 노동 공급은 딱 끊겼어요. 여기서. 이건 임금인데. 예. 근데 완전히 이렇게 되면 일자리는 한정돼 있어요. 이때가 기업주가 뭐가 되는 상태라고 했습니까? 완전 탄력적에 가까울수록 기업주가 갑질한다라고 했죠. 기업주가 갑질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왜 이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냐면은 노동조합이 임금 갑질할 때 노동자가 갑질하는 게 노동조합 힘이 큽니까? 기업이 갑질할 때 큽니까? 노동자가 갑질하는 거기가 바로 힘이 센 것이죠. 그러면 갑질한다라고 하는 건 탄력성이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수직이 돼야 돼요. 수직에 가까워야 됩니다. 완전 수직되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수직에 가까워야 돼요. 이게 누우면은 이거는 뭐냐면 기업주가 갑질하는 이런 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이게 바로 비탄력적이라는 것이죠. 비탄력적. 그 다음에 이렇게 누워있는 게 이게 탄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안정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0에 가까워요. 0에 가깝고. 이거는 어디 1보다 큰 쪽에 1보다 크고 자꾸 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A 기업, B 기업 비교를 하면 그러면 비탄력적일수록 어떻다는 겁니까? 비탄력적일수록 노동조합의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어디에 힘이 강하다? 사용주의 힘이 강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제 보충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봅시다. 하나는 2이고 하나는 6이고 하니까 적은 쪽이 어때요? 타결 가능성이 좋다라고 했죠. B기업이 타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또 설명하라 이렇게 됐죠. 노동 수요가 안정적,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왜냐하면은 원래는 노동자가 갑이 되기 때문에, 갑질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이해는 좋은데, 뭐 갑질한다 이런 말을 답안지에 쓰기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불안정, 즉 탄력적 불안정하다는 것은 사용주의 장악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어느 쪽이 협상력이 좋아요? 노동조합이 강해야 돼. 그러므로 A 기업보다 B 기업적인 비탄력적인 B 기업의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강하기 때문에 B 기업의 타결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러한 그 글자를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화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2018년도 그 3회 실제 그 시험을 모의고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지금 보면 거진 대부분 그 기본 130제 다 나와 있던 몇 개 빼고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저도 무작위로 지금 2018년도, 왜냐하면 저는 1회 거를 많이 하고, 요번에 여러분들 3회 아닙니까? 3회 때는 3회 거를 많이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저도 보니까, 이날 130개 참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다른 실제 시험에도 이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은, 이거는 많이 나온 축에 속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많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일단 130 문제만 확실히 내 것으로 해놓으면은 최소한 50점은 안정적으로 취득하고 간다는 것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나머지 최소한 15점 이상을 우리가 취득해야 되잖아요. 요거는 이제 내일 모레 되면 아마 원수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충분히 지금 딱이 좋아요. 왜 한 달 점을 이렇게 남았을 때가 그 전에 공부하는 것보다 1시간이 집중해서 하면은 10시간 효과가 나거든요. 시험 효과로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거는 딱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문제도 올려드릴 거예요. 물론 오늘은 어디에 아까 파급 효과와 물론 위협 효과에 대한 그 내용이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시험이라 생각하시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아직 그 부족한 게 뭔가 하는 것을 모의고사를 통해서 일단 보충을 꼭 하는 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2회 때도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또 참고를 해주시고 또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